질소를 많이 먹이느냐, 칼륨을 많이 먹이느냐, 칼슘을 많이 먹이느냐, 마그네슘을 많이 먹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동시에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딜레마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희망은 수량도 높고 품질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고 싶은 거죠. 근데 앞에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욕심을 버려라. 자꾸 질소 많이 주면 애들이 커지긴 하는데 품질이 떨어져. 그러면 시장에 내봐야 물러지고 좋아? 안 좋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과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품질을 위주로 해. 수량을 조금 욕심을 내지 말고 품질을 끌어올려라 라고 얘기한다고.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질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질소는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소태 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질소. 이렇게 질소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서로 싸워요. 이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그래서 얘네들하고 주로 싸워요. 땅속에 들어가면. 얘네들하고 주로 싸우는데 그 싸운 결과가 주로 얘가 이깁니다. 얘가 힘이 더 세요. 그래서 얘가 이기니까 욕심을 내면 얘가 많아지면 얘의 흡수가 약해지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다가 정설이에요. 맞는 얘기다. 근데 그 말의 전제가 요소일 때라고 전제를 깔아야 된다라는. 우리나라는 왜 질소와 가리와 칼슘과 마그네슘은 기량작용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공급한 모든 질소는 요소이기 때문에 질소는 요소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 논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질소가 요소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질소다. 그러면 이 논리는 깨집니다. 왜냐하면 얘네 둘이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화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요소태 질소가 처음 얘는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데 한번 딱 처음에 바뀌면 암모니아태 질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플러스 양이온이라고 그래요. 남자.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양이온 남자. 얘도 플러스 양이온 남자. 얘도 플러스 양이온 남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남자들끼리 다 모아놓으니까 쌈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얘가 맨날 이겨. 주로 얘가 이겨.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플러스면 얘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산태 질소는 마이너스예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플러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질소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과연 얘네들이 싸울까? 식물이 있고요. 질산태 질소 NO3- 이렇게 씁니다. 음이온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인 애들하고 같이 붙어서 다녀요.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태가 처음으로 되는 이 암모니아태 질소가 많으면 얘는 양이온이고 얘네들도 다 양이오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같이 넣어주면 같이 흡수되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암모니아태 질소 비중이 더 높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끼리 싸우고 주로 질소가 이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흡수되고 얘네들은 토양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욕심부리면 품질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던 그 논리랑 같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만하게 키워도 품질이 끝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두 마리 토끼를 조금 더 동시에 쫓는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질소를 많이 먹이느냐, 칼륨을 많이 먹이느냐, 칼슘을 많이 먹이느냐, 마그네슘을 많이 먹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동시에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대사 과정에서 동시에 움직여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원예작을 하시는 분들은 과수나 채소 이런 작물들을 하시는 분들은 질산태 질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은요. 질산태 질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볼 때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대 1 아무리 많아도 10대 1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산태 질소가 현저하게 많고 암모니아태 질소를 요만큼 섞어서 쓰는 양액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필요 없어요. 수경재배는 그래요. 토경에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질소의 형태만 바꿔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비율을 똑같이 놓고 질소의 형태만 얘는 원래대로 하듯이 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요소태를 질산태 형태로 바꿨을 때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노력을 들이고. 그래서 질산태 질소의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결핍증이에요. 결핍증은 질소결핍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늙은 잎이 색이 슥 빠진다.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파리가 하엽이 진해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결핍들은 또 왜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왜 중요도를 좀 떨어뜨리냐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런 결핍들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금방금방 되살아나요. 질소 결핍은 하엽에서 주로 나오는 거니까 뭐 대응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받침이 색깔이 약간 붉어지고 색깔이 연해진다. 그러면 이런 건 대응을 하셔야죠. 근데 늙은 잎이다. 그러면 대응할 건지 말 건지 그냥 제껴버릴 건지 대응을 할 건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대응을 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그런 결핍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이에요.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인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인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뿌리거든요. 첫 번째. 뿌리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개화, 수정, 착과 이런 거에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에너지 대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인산화 반응이라 그래요. 이름은 책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에너지 대사. 에너지 대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강의 듣고 있고 강의를 제가 하고 있고 막 움직이면서 얘기하고 하는 거 다 에너지를 쓰는 거다. 식물도 에너지를 계속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광인산화 반응이라고 그래요. 햇빛이 있는 데서 인산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은 전 생육기관 중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양분이기 때문에 인산의 수치가 함부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농법에서 볼 때 인산은 주로 언제 써요? 토경 기준으로 볼 때 언제 써요? 기비에 쓰고 추비에는 인산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추비가 뭐예요? NK. NK, 질소, K, 칼륨, P 어디 갔어? P 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줘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요 그림 보시면요. 인산의 이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이 이만큼 퍼져나갔는데 인산은 요만큼밖에 못 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나온 비료회사에서 나온 야라라는 기술력이 거의 세계 탑이에요. 거기서 나온 자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산을 표토에다가 시비했을 때 갈아엎지 않고 표토에다가 추비로 뿌리듯이 뿌렸을 때 0에서 3cm 안에 70cm, 70%가 존재하고요. 30cm 그 밑에 30% 정도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줘도. 못 내려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비로 인산을 권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토경하시는 분들,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산의 일정량이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요. 토경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뭐가 바뀌었냐면 주로 입자로 살포하는 비료를 쓰시던 분들이 관주용 비료를 쓰시기 시작했죠. 그죠? 관주용 비료는 주로 숫자가 20, 20, 20, 30, 10, 10, 16, 8, 24, 10, 20, 30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 비율은 질소 이상 가리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중간이 인산이에요. 20, 20, 20이면 20%의 인산이 있는 비료를 수용성 비료를 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생육 중간에 우리가 NK 생각하면 추비로 인산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지만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주용 비료를 쓰니까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좋던데 이 얘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비료를 쪼개서 주고 있다. 녹여서 빠르게 쪼개서 주고 있다. 하나. 두 번째 예전에 주지 않던 중간중간에 인산을 추가로 공급하고 살포하던 시절에 비해서 NK를 살포하던 시절에 비해서 인산을 중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작물은 훨씬 더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관심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인산은 어느 한 시기에 딱 찍어서 이때는 인산이 필요해. 이때 아니면 뭐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감 그 자체 에너지를 만드는 데에 아주 중요한 양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산 뿌리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인산 주면 옛날 책에는 인산이 착근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식할 무렵에 처음 개간한 땅 뭐 이런 데는 인산을 많이 줘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산결핍 증상은 주로 늙은 잎, 하엽에서 약간 적색기를 띄어요. 근데 이 적색기를 띄는 게 뭐랑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냐면 저온장애를 받은 것과 인산결핍 장애를 얻은 게 거의 비슷한 현상으로 나옵니다. 다만 저온장애를 받은 거는 중간 그 이상 위쪽에서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높고 인산결핍, 양분 자체가 모자라서 나오는 결핍증이라면
중간 이하, 하엽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위치가 딱 정해지진 않아요. 인삼 같은 경우에.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면 돼요. 잘 안 나와요. 흔하게 나오진 않아요. 칼륨, 이거 가리예요. 가리는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있죠. 단백질 형성, 축적 이동, 뭐 활성제, 수분 조절,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수분 조절.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과실의 품질을 좋게 하고 당도를 높게 하고 뭐 이런 것. 그런 게 활성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리는 어떤 공정이 움직일 때 그때 중간중간에 탁탁 끼어들어서 뭔가 윤활유 같은 역할들을 하는 역할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가리가 충분히 들어가면 당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 대사를 얘가 더 빠르게 돌리는,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리는 어떤 가리를 썼느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편은 예를 들어서 KCl 이건 염화가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앞에 건 염화가리, 연한 건 염화가리, 진한 건 질산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건데 염화가리는 요즘 잘 안 쓰죠. 제일 싸고 일반적인 가리긴 한데 예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덜 쓰고요. 근데 예를 들면 21복합이나 이런 토양에 살포하는 비료들은 거기에 들어있는 가리는 거의 다 100% 염화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화가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가장 싸고 비율도 가리가 60% 아주 효율적이고 우리가 쓰기 아주 좋아요. 다만 원예작을 하시는 분들은 염화가리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가리하고 KCl 이렇게 칼륨, KCl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비료다 보니까 염소가 같이 따라다녀요. 이 염소는 안 먹어요. 애들이. 흡수를 잘 안 해. 그리고 식물의 주요 양분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주로 이게 물속에서 K 떨어지고 염소 떨어지고 두 개가 분리돼서 물속에서 돌아다니는데 주로 칼륨이 흡수가 되고 염소는 자꾸 땅의 표면에 가서 붙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비했을 때 염류장애의 위험성이 더 높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사를 오래 지은 땅들이 다른 나라의 농사를 오래 지은 땅보다 상대적으로 염류 집적이 조금 더 세다라고 얘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염화가리를 지속적으로 썼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일부 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회피. 대신에 가격은 비싸요. 질산가리가 훨씬 더 비싼데 질산가리는 가리, 포타슘이 가리거든요. 칼륨과 질소 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질소는 질소대로 흡수하고 칼륨은 칼륨대로 흡수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비료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질산가리, 염화가리, 황산가리 이런 비료들을 만약에 접근하시게 되시면 내가 어떤 비료를 줄 거냐라고 판단할 때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염화, 가리 이렇게 써있으면 염화, 염소거든요. 염소, 칼륨. 아, 염소하고 칼륨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주면 염소는 잘 안 먹으니까 남을 거고 가리는 먹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질산가리, 질산은 질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질산태 질소가 들어있어요. 질소, 가리 두 개가 나오겠구나. 이 두 개를 다 흡수하겠구나. 언제 접근하게 되냐면 품질을 좀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세력이 좀 약한 것 같고 애들이 좀 뭔가 좀 비리비리한 느낌이 든다. 근데 가리는 좀 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면 질산가리를 주면 질소도 좀 먹고 가리도 좀 먹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나는 질소는 지금 애가 막 몸체는 좋아. 소세도 좋고 몸체도 다 좋아. 나는 품질을 좀 이 상태에서 잎은 그만 만들고 품질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 라고 판단하면 가장 좋은 거는 황산가리를 볼 수 있죠. 황산가리는 황하고 가리하고 두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황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고 가리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에요. 황산가리를 추가로 공급하면 황은 약간 향에 훨씬 더 민감한 애들이에요. 더 효과적인. 예를 들면 양파, 마늘, 부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황산가리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줘야 돼요. 주면 더 올라갑니다. 그 수치나 향이 더 짙어지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일 그 특유의 향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어떤 가리를 쓰는 게 좋을까?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가격은 다 틀려요. 비료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장성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칼륨. 가리를 잘 먹은 애들을 저장했을 때 저장성이 상대적으로 더 좋더라. 나쁜 애들이 더 적더라. 이런 얘기예요. 감자 같은 거를 창고에 넣어놨다가 몇 달 있다가 꺼내봤더니 칼륨을 잘 먹은 애들이 안 먹은 애들보다 손실률이 훨씬 더 낮더라.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냉해에 영향을 줍니다. 라는 게 요 얘기예요.
칼륨과 냉의 관계. 칼륨을 안 준 거는 한 30%가 냉을 받았다. 칼륨을 많이 준 건 10% 이하로 냉해가 줄었다. 수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륨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칼륨과 피부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이렇게 가운데 인맥을 따라서 가운데 인맥 그 다음에 양쪽 끝이 조금 타는 경향을 보여요. 오이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오이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고 멀쩡해 보이는데 맨 끝이 타타타타타타 타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이게 주로 하엽, 늙은 잎에서 나타나요. 늙은 잎에서 나타나니까 뭐랑 헷갈리냐면 가스피해하고 헷갈려요. 실제로 가스피해하고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 근데 아까 제가 가스피해를 말씀드리면서 전제는 요소에 의한 가스를 말씀드린 건데 일반적으로는 퇴비에서도 가스가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퇴비에서 올라오는 가스는 따로 놓고 비료에서 올라오는 가스를 아까 논했던 거고 가스 피해가 나도 비슷한 현상을 보여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가스 피해다 그러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가스 피해가 아니다.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면 지금 오이는 사이즈가 2위까지 올라가 있을 거고요. 하엽이 사이즈가 이만한 거니까 오이는 한 12단, 5단, 8단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엽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 안에 이파리 색깔을 보셔야 돼요. 이파리 색깔이 진하다. 엄청 진하다. 진하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 진하다. 그러면 퇴비나 유기물에 의한 장애일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가리결 피부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결 피부라고 보였을 때 가리를 추가로 준다라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 거의 12 패턴을 그냥 따라가야 된다. 더 추비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전반적인 양분의 수준이 떨어지면 가리결핍이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내에서 가리의 이동성이 다른 양분들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으니까 자기가 가리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은 항상 활성도가 높은 데니까 어린 잎, 뿌리 끝 이런 데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면 늙은 잎에서 가리를 빼서 올리는 거예요. 쫙 위로. 질소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마그네슘 마찬가지. 질소 정리하면 질소, 가리, 아직 마그네슘 안 나왔지만 질소, 가리, 마그네슘 이 세 가지는 체내 이동성이 좋은 양분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늙은 잎, 하위 엽에서 빼서 활성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증상이 하엽에서 나와요. 하엽에서 나와요. 하엽에서 뺀다는 얘기는 거기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완을 해주는 건 보완을 해주는데 그 잎이 손상됐다고 해서 너무 쫄리지 마시라. 어차피 제껴질 정도의 타임이 된 잎에서 증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적엽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뭐 조금 더 붙여놓으시거나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아까 얘기했지만 가는 속도, 수확기까지 가는 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아주 심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질소, 인상, 가리 세 가지를 딱 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다양성 이해해 주시고요. 질산태, 아모니아태도 있다. 상황에 맞춰서 한 번씩 고민해 보시자. 인산은 수용성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전 생육 기간에 공급되는 게 좋다. 에너지와 관련된 거다. 칼륨, 수량, 상품성, 수분 조절 능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잘 메꿔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게요.